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요. 치솟는 환율 어디로 갈지 우리 경제일에도 괜찮은지 주가 전망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센터장님 요즘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경제가 사실 좋았던 적이 없고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과거와 다른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가 나빠졌다가 한국 경제는 굉장히 빠른 복원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은 짧고 금방 회복되는 패턴 보여줬는데 2023년도에 GDP 성장률이 한 1.4, 처음 2를 찍었죠. 근데 작년에 2% 성장 정도 할 것 같은데 올해 다시 또 1%대로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저성장이라는 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내수와 수출의 이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느낀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 거는 자동차 잘 팔리고 반도체가 잘 팔렸기 때문이고 우리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최근에는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 좋고 오직 수출에 의해서만 경기가 좋아졌다 나쁘다 하다 보니까 뭐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내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경기가 좋을 때 뭔가 좀 벌어놔야 나쁠 때 버티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또 뭐 이제 경기가 또 하강되는 국면을 맞다 보니까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1% 중후반이라 그러면 우리 정도 규모에서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 안에서 수출을 제외하고 내수 쪽은 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의 고통이 전체적으로 좀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근데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네. 굉장히 네. 많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1,470원, 75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제가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정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국에서는 또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 뭐 내부적으로 12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뭐 정치적인 소요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환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원화만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가 된 이후에 통화 가치 변동률을 보면 사실 일본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호무역을 뭐 어떤 식의 정책이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약하게 끌고 가는 뭐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서서 이제 수출과 내수가 좀 괴리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라 그러면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로 물건을 파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의 완성차 업체에 그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는 이거는 원화로 매출하고 수입은 또 달러로 줘야 되는 거니까 실은 수출하는 회사들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수입하는 내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은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환율이 치솟게 되면은 굉장히 나빴던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11월에 기준금리 낮추고 12월에도 낮췄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높게 움직인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조금 내수 쪽에 뭔가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통화 정책도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큰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수출 기업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주요한 기업들은 또 상당수가 수출 제조업 기업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곳들이 이런 곳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래도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쪽은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대기업이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유수의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에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런 대기업이 잘 나간다 그래서 실물 이제 전체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는 이거는 뭐 이제 저는 그게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전체 고용도 80% 이상이 내수에 고용된 사람, 내수 기업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 통화만큼 좀 약해지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내수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견디기가 힘든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수 붕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 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최근에 한 30개월 중에 25개월이 마이너스,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였는데요. 이게 뭐 한국 경제가 통계 잡힌 이후로 최장기간의 침체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럴 때는 지금보다 침체 골이 훨씬 깊긴 했는데 그때는 뭐 1년 정도 나쁘다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뭐 2년 넘게 이렇게 소비가 침체이니까 뭔가 좀 이제 어려운 쪽에서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고 있다는 게 뭔가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꼭 성장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조금 전 약점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쏟아낼 걸로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관세 부과 많이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서 물가 오르면 금리도 올리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또 그 법을 바꿔야 될 보편세 관세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를 특정했던 거는 중국, 내가 당선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 올리겠다 이런 얘기했고 캐나다와 또 멕시코를 공격했죠. 이건 또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묶인 나라들인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도 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잠재적인 불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중국의 수출에서 크게 먹고 살았고요. 한국의 전체 수출의 한 25% 정도가 중국으로 갔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전체 수출의 이제 대미 수출은 한 9% 10% 이랬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중 수출은 지금 크게 보면 고점을 치고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미국 경기는 좋다 보니까 대미 수출은 많이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 관세를 또 들먹이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잠재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와 바이든 행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두 정권 내내 뭐 중국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트럼프 일기 바이든을 거치면서 낮아졌는데요. 그 빈틈을 다른 나라들이 메꿨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협박 받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대만, 베트남인데 지금 캐나다, 멕시코는 어떻게 보면 선빵은 이제 맞은 거고요.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많이 버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잠재적으로는 한국도 좀 그런 걱정을 이제 많은 이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관세를 통해서 계속 벽을 치다 보면은 미국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게 되잖아요. 수입을 줄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사실상 많이 무너지고 금융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IT 이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다고 다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쉽지가 어쨌든 뭐 시간을 넓게 보면 우리가 뭐 예측하기 뭐 힘들지만 지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을 주면서 막 공장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대만 기업들이 손을 들고 먼저 갔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피닉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022년에 공장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작년 가을부터 완제품이 나오는데
아직 공장도 못 지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높아지면서 네. 공장을 짓는 코스트가 높아진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조업 전환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이게 좀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은 뭔가 표준을 만들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그 표준대로 잘 만드는 어떤 밸류 체인이 분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한다고 하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실존적인 위협인 건 맞고, 다만 2, 3년 놓고 보면 이게 또 미국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미국이 뭐 그런 또 비용을 전 치러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 그래도 계속 네.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울산에 여전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네.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구조는 사실은 어떨까요? 오히려 요즘 걱정은 저는 좀 중국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중국이. 아, 미국이 뭐 관세 부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이 중국을 공격했을 때 그래도 한국이 누렸던 뭐 수혜라면 수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뭔가 좀 벽에 막힐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살기가 좀 편해야 이제 인심이 나는데, 저 예전에 한 20년 전에 2020년도에 이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부산에서 출마한 이제 정당의 정치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우리 정치적 반대자가 집권하니까 부산의 신발 산업이 망했다 이런 주장했는데 실은 그 중국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가 92년도에 대중 수교한 이후에 제일 먼저 힘들어진 게 신발과 섬유 같은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중국의 그 싸게 만드는 공세에 밀리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렸고 네. 신발 같은 거 그랬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산업은 힘들었지만 중간재는 중국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큰 손익을 봤는데 대중교역이 2022년 5월부터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뀌면서 뭔가 한국이 누렸던 수혜가 상당히 저는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들의 어떤 욕구가 표출이 되는 방식들이 상당히 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저는 뭐 제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이제 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주의가 나오면서 벌어졌던 것 같은 지금 또 극심한 사회적인 또 갈등이 있잖아요. 미국 내 네. 정치적 네. 대립도 있고 그런 걱정도 우리도 저는 그것도 해야 되는 정말 상황인가요? 그 어떤 소득이나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그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가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중국 덕에 덕을 보다가 가장 나빠지는 데가 어디고, 예, 뭐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미국에서 벌어진 것과 조금 유사하게 매치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를 좀 살려서 내수 기업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이렇게 네.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 그렇게 이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최근 10년 놓고 보면 미국만 괜찮고 뭐 유럽도 지금 뭐 되게 엉망이죠. 유럽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가게가 쌓아놓은 자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뭐 그쪽도 내수가 안 좋지만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제 그런 층이 뭐 유럽 같은 데보다 좀 협소한 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걱정은 제가 뭐 내수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전환이 됐던 나라가 없네요. 수출이나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다가 내수로 경제가 잘 돌아간 나라가 지금 뭐 중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려우니까 이제 지난주에 휴대폰 같은 거 바꾸는 거 정부가 보조금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고, 일본도 뭐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우리가 1억 인구 가지고 뭐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일본도 별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패배주의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네. 이게 저는 뭐 성장 전략인지 복지 전략인지
저는 서로 이렇게 좀 얽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공동체가 어떤 경제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다수가 추락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뭐 내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방법을 찾았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정부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충격이 오는 걸 막고 뭐 이런 쪽으로 뭐 이제 경제가 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시간은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게 결국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도 강팍해지고 장기적으로 비용은 이제 더 많이 드니까 조금 뭐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나중에 뭐 우리가 또 그래도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때까지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경제에도 저는 좋다. 예, 이게 뭐 궁극적인 솔루션일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그런 방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증시 얘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년 연말쯤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크게 보면 그 비슷한 모습이 여전히 뭐 잘 나가는 미국은 잘 나가고 근데 지금 영국과 같은 나라도 뭐 브렉시트 이후에 보면 이 나라도 뭐 한국처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만 몰리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상당히 좀 비싸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가 또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미국 주식이 뭐 언제 꺾인다 이런 건 뭐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냉장고 같은 거 살 때는 박앤세일 할 때 사는데 투자는 올라가야 돈이 가거든요. 맞아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그런 예, 마음이 그런 막 상대적인 들잖아요. 박탈감이나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미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굉장히 벗어날 정도로 강세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요. 예, 어느 정도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S&P 500 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연평균 한 7% 정도가 장기 평균 수익률인데 최근 10여 년은 한 15% 올랐으니까 두 배씩 올랐네요. 예,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오른 자산이 뭐 언제 꺾인다 이런 건 뭐 저도 모르지만은 오른 자산을 살 때는 훨씬 더 신중한 기준으로 저는 뭐 사셔야 되고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습니다. 네. 기업들이 그만큼 더 강해진 건 아닙니까? 그것도 AI에서 맞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뭐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타당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S&P 500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비싼 수준까지 이제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경제가 뭐 혹은 기업 이익이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뭐 이러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단지 이 우리가 그 지난 8, 90년대 때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주식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4년 빼고는 주식이 전혀 못 올랐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기업이 돈 벌 기회도 많습니다만은 주식은 돈을 번 그 기업이 돈 번 게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같은 데가 주주들의 이해를 잘 좀 지켜주고 우리가 8, 90년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국제 상사라고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던 기업이 뭐 그냥 정권의 눈밖에 나니까 그냥 날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이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위에 있었고 또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은 분식회계로 파산했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니까 주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해석이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얼마나 주주들과 잘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과 기업의 정책들이 공유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는 일본 주식시장이 작년에
89년에 기록했던 말도 안 되는 버블 고점을 뚫고 넘어갔는데 뭐 일본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이 뭐 주주 행동주의자들도 막 불러들이고 하면서 뭔가 지배 구조에 좀 변화를 주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은 제 생각엔 뭐 그런 점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 같은 이슈가 사실은 주주 가치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상법 있다고 개정 볼수 혹은 뭐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뭐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데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좀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정치의 영역에서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게 내수가 뭐래도 안 되잖아. 되기가 힘든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 돼서 뭐 아주 뭐 공학적으로 보면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뭔가 이 부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계화로 좀 돌릴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도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연금 개혁 이런 것과도 다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우리가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어떤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긴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한국 증시가 잘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 지배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아, 좀 사회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전까지는 막 다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한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막 경제 활동에서 번 경제 규모가. 근데 가계가 쌓아놓은 가계 금융자산이 5,000조 원이 넘고요. 이 뭐 가계 부채를 뭐 해서 넷으로 보더라도 한 3,000조 원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금융자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부를 더 늘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그 규모는 그 가계 금융자산이 실물 경제 규모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국부라는 관점에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금융자산 얼마나 잘 좀 컨트롤하고 좀 불려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하시게 만드는 게 우리 경제한테는 더 좋긴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외 투자가 뭐 활성화가 안 돼서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해외로 나가 있는 건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군요. 뭐 그건 그것대로 이제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국 자산이 안 되면 그 해외 자산에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부가 늘어나긴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또 우리 금융시장이 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진짜 오시면 여쭤보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근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상당 부분 우리 정치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상황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언젠가는 빨리 해결되든 많이 해결되든 우리 뭐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났던 막 혼란이 어쨌든 수습이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싸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계속 판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팔다가 이제 오늘도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주식을 이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미국이 너무너무 잘 나갔지만 미국도 경제가 버티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라는 경로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은 좋아 보이지만 좀 비싸 보이고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싼 거니까 여기서 투자자들도 잘 균형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저는 작년보다는 기울이자. 기회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느 쪽에 기회가 있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어쨌든 등 떠밀려서 하더라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 조치들을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밸류업 공시하는 기업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 기업들을 살펴보자. 네. 뭐 ETF 그런 것도 나와 있죠. 그런 것들도 또 작년에 보면 한국 코스피가 10% 정도 내렸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들, 배당과 관련된 것들은
또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네, 네. 올해도 뭐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은 그래도 한국 증시에 과거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 특히 네. 주주가치 제고에 관심을 갖는 밸류업 기업들에 주목을 네, 해보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